새내기 대학생을 갓 지나서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오빠를 처음 만났다. 2학년이 되자마자 학과 동아리 회장 자격으로 어느 고학번 선배님의 부모님 장례식을 참석했었는데 그때 만난 어느 대학원 선배가 권유한 전공 과목 스터디에서였다. 보라색 전공책을 들고 어색해하며 들어간 곳에 오빠가 있었다. 190이란 큰 키에 커다란 덩치가 좀 무섭게 느껴졌었다. 형이 말한 2학년생이 너구나. 여긴 다 4학년생들이니까 편하게 언니 오빠 하면 돼. 이름은 뭐니? 여기에 전화번호랑 학번 적고 편한 데 앉아. 생긴 것과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말투가 의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 나는 여러모로 시간에 쫓기던 상황이었던 터라 스터디는 그냥 권유한 선배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얼굴만 몇 번 비출 요량? 딱 그뿐이었다. 스터디 안 나오더라도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음 연락해. 오빠 늘 학교거든. 두어 번인가 참석 후 시험 기간을 핑계로 자연스레 그만두겠다 말했을 때 남편의 말이었다. 그날 이후 늘 함께 다니는 H 언니와 학교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날이면 항상 오빠도 함께였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남자친구 어디가 좋아? 오빠와 알게 된 지 첫 중간고사를 지나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오빠가 물었다. 보통은 함께 공부하다 사랑에 빠지는 클리셰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나는 이미 1학년 때부터 만나던 전혀 다른 전공의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오빠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바로 그 남자친구의 존재부터 밝혔다. 괜한 감정 노름에 좋은 선배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왜요? 그냥 만난 지 100일 만에 미국으로 갔다며. 매일 싸이월드나 이메일로밖에 연락 못하는 것 같은데 잘 기다리는 게 신기해서.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기다리나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거야 뭐. 저도 할 일 많으니까. 그게 다야. 네. 전 남자 조건 보거든요. 쑥스러운 답변을 피하려 그냥 웃자고 던진 나의 농담에 오빠 표정은 진지했다. 그렇게 1년을 함께 공부하고 오빠는 원하던 대학원에 합격했다. 오빠의 졸업식 날, 오빤 나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다. 좋아해. 죄송해요. 차일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래도 말은 해보고 싶었다는 오빠 말에 나는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오빠는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남은 학년 잘 지내라는 말로 오빠답게 싱겁게 끝을 냈다. 그 이후로는 학교에 남겨진 나도 다른 곳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오빠도 서로 바빠 연락이 끊겼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나도 졸업을 했다. 물론 그 2년 중 딱 한 번 우연히 선배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오빠를 만난 적은 있었다. 이 차는 슬쩍 빠지고 집으로 가려는데 오빠도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함께 지하철을 탔다. 어색해하는 나에게 나 아직 좋아해 너. 내 방식대로 천천히 너한테 가는 중이야. 이왕 어색해하는 거 그건 알아줬으면 해서.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남자친구가 있던 뉴욕으로 향했다.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유학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뉴욕은 낯설고 외로웠다. 3년간 그곳에서 지낸 남자친구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과의 모임의 파티에 늘 바빴고 낯가림이 심한 나는 늘 그 자리가 불편했다. 1년에 한두 번 볼 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투는 날들이 늘었고 나는 어학 프로그램을 1학기 끝내자마자 귀국했다. 귀국 후 대학원에 들어간 H 언니를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빠가 있었다. 뉴욕에 있었다며?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기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끝나고 날 만나러 간다는 H 언니 얘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나왔다고 했다. 그렇게 셋이 아무 일 없었던 예전처럼 오랜만에 만나 웃고 떠들었다. 오빠, 병특 합격했어. 축하드려요. 내가 했던 말 잊지 않았지? 네? 아, 죄송해요. 그냥 잊지만 말고 있어줘 아직 가는 중이니까. 우여곡절 끝에 나도 무사히 원하던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H 언니와 함께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던 인턴 시절을 거치고 이제 겨우겨우 해나가는 석사 시절. 남자친구는 급작스럽게 귀국해 군대에 들어갔다. 연애 7년차 때 일이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는 스케줄 속에서도 나는 꼬박꼬박 전화에 면회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첫 학회 포스터 발표를 앞둔 어느 날 발표 10분 전 남자친구가 전화로 이별을 말했다. 7년을 사귀면서 알게 모르게 균열이 나던 관계는 정말 평범한 그날 전화 한 통에 깨져버렸다. 사소한 것들이라 생각했던 것들 앞에 7년이란 긴 세월을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포스터 발표를 끝냈다. 다행히도 준비한 대로 실수는 없었다.
내 일에 대한 소중함, 책임감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강연을 듣는 건 안 되겠다 싶어 옆 세션장으로 이동해 다른 전공의 포스터 발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오빠였다. 오빠네 팀도 발표를 하는 듯 했다. 발표 준비를 하는 오빠를 보며 행여나 방해가 될까. 조용히 돌아 나오려는데 오빠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잘 지냈어? 발표 잘 봤어. 잘하더라.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오빤 급하게 돌아갔고 나도 그대로 우리 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학회가 끝나고 3달쯤 지나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오늘 잠깐 볼 수 있니? 내가 그쪽으로 갈게. 한참을 망설이다 승낙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학교 1층 카페에서 오빠를 만났다. 다른 건 아니고 이거 주려고. 오빠가 꺼낸 건 젓가락이었다. 해외 학회 간 김에 뭐라도 사다 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서. 나는 그만 빵 터져서 웃고 말았다. 오빤 내 웃음에 함께 웃었다. 우린 그날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오빠가 집까지 바래다 줬다. 집까지 가는 그 길에 내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감정적인 사이는 헤어지면 끝이더라고요. 전 오빠랑 오래 보고 싶어요. 좋은 선후배로 오빤 노력해본다고 말했다. 젓가락을 선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5주간 훈련소 입소를 하러 떠났다. 가기 전 공적인 이유로 한 번 마주쳤을 때 오빠가 주소를 쥐어줬지만 나는 편지 한 통 하지 않았다. 물론 결혼한 지금에 와선 가끔 그때 자기가 얼마나 편지를 기다렸는지 토로할 때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땐 긴 연애를 마친 뒤 채 다 비워내지도 않은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기도 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한참이 지난 석사 막학기가 시작할 무렵 단백질 실험 결과를 확인하러 간 4층에서 H 언니와 함께 있는 오빠를 만났다. 나는 놀랬다. 120kg이었던 오빠가 88kg까지 몸무게도 감량한 상태였던 터라 더 놀랐던 것 같다. 오늘 여기에 미팅이 있어서 온 김에. 아, 네. 어색한 재회 이후 H 언니의 제안으로 셋이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이후 둘만 남은 지하철에서 오빠가 말했다. 조건. 어떤 거 봐. 네? 무슨? 조건. 본다길래. 노력했어 하나씩. 네? 오빠는 내가 던진 농담 같은 말에 대학원을 합격하고 병특을 합격하고 살도 뺐다. 게다가 아르바이트까지 틈틈이 하며 돈도 모았다. 느리지만 내 속도로 너한테 간다고 했잖아. 제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쩌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가만히 기다렸겠지. 근데 준비하고 기다리면 한 번쯤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너무나도 고마운 오빠 말에 한참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집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오빠 아직은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벚꽃이 필 때쯤에도 그때도 좋아하면 그때 연락 주세요. 저도 그때까진 완전한 혼자가 되어볼게요. 우린 그렇게 2014년 벚꽃이 필 때까지 각자의 삶에 집중한 채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2014년 석촌호수에 벚꽃이 만개한 그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1년간 나는 완전한 혼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연애란 게 둘 다 잘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었다. 그리고 분명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연애는 지금보단 잘 해내고 싶었다. 굳이 아프고 힘든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럴수록 더 나에 대해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남자친구에게 몰아줬던 역할을 내 소중한 인연들에게 나눴다. 그리고 조금은 스스로가 단단해졌다 생각이 들 무렵 벚꽃이 피었다. 약간은 설레는 듯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빤 어느새 도착해 있었다. 오빠가 예약해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석촌호수를 걸었다. 나. 프랑스가. 네? 결혼하자. 기가 찼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다. 오빠,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부터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난 너한테 확신이 있거든. 아니 그래도 무슨 그럼 연애부터 하자. 내가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꼬박 6년이 지나 겨우 연애를 하겠노라 승낙을 반나낸 오빠는 확신을 주겠단 말을 하더니 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준비해 온 적금 통장과 본인이 가진 빚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본인이 세워둔 인생 계획까지. 너 박사 졸업하면 같이 가자. 그때까진 나도 여기서 실적 쌓고 있을게. 오빤 내가 가진 공부에 대한 열망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섣부르게 그만두라던가 별거 아닌 일처럼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 첫 시작에 본인이 가진 채무나 비전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좋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갓집 맏며느리로 5명의 고모와 유난스런 삼촌, 아들을 노래하는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처롭게 시달렸던 엄마를 보며 큰 나는 결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 오빠 외동이죠? 응,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온전히 희생하는 삶은 못할 것 같다 말했다. 그래서 좋은 아내는 몰라도 좋은 엄마나 좋은 며느리는 힘들 것 같다는 말도 솔직하게 했다. 내가 아이를 고집하면 죄송해요. 전 이 문제는 확고해서 그렇다고 오빠를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개인이 가진 삶의 가치관들 중 하나니까. 이번엔 바로 거절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도 될까? 그럼요, 당연하죠. 오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도 사실 나는 이대로 우리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종료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늦둥이의 외동아들이었으니까 연락이 안 오면 어쩔 수 없겠거니 했다. 정확히 딱 3일 뒤 퇴근길에 보자고 오빠에게 연락이 왔다. 너가 말한 결혼이 싫은 이유들, 아이를 포기한 삶을 결정한 이유들을 되짚어봤어. 네, 네 이유들을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더라. 내가 생각해본 적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냥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 차이에 오빠를 희생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미리 시작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고마워. 확신은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섰는데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렸어. 아이 문제는 끝. 근데 결혼은 하고 싶어. 그건 너가 생각해봐줬음에. 나 만나면서 천천히. 나는 우리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으면 해. 오빠는 늘 이렇게 말뿐인 법이 없었다. 덕분에 우린 바쁜 대학원 생활에 연애를 추가했다. 연애가 추가된 바로 그 주 주말엔 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렸다. 무슨 유난인가 싶었지만 오빤 교제도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덕분에 우린 연애 기간 4년 내내 공식적으로 연애를 허락받고 시작한 사이가 되었다. 연애 기간 4년 내내 오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6시 30분 나의 지하철 출근길을 함께 해줬다. 전날 회식이 있어도 발표가 있어도 해외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 늘 같았다. 둘 다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직업군이었지만 오빤 늘 짧게라도 이동동선을 나에게 남겼다.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오빠의 배려였다. 덕분에 나는 연애를 하면서도 딱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없었다. 데이트도 주로 내 방에서 함께 논문을 읽거나 동생들과 함께 즐기는 액티비티가 대부분이었기에 박사과정을 지나오면서도 연애가 힘들지 않았다. 연애를 하고 3년쯤 지날 무렵엔 어느새 오빤 가족이 되어 있었다. 나의 박사 졸업 시기가 결정된 날, 나는 학교 복도 구석에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내년 3월 전에 우리 결혼하자. 너 뭐라고? 뭐 하자고? 결혼하자고. 나도 몰랐던 태어난 지 만일 되는 날까지 챙겨주는 남자면 믿고 가보려고. 하자 결혼. 그날 저녁부터 우린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둘 다 학생들이라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다. 결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다음 주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라는 명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안내책자도 함께. 안내책자에는 1년간 어떻게 돈을 모아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과 예산안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예물예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소신도 최대한 잘 적어냈다. 긴장한 것과는 다르게 활발한 Q&A 시간을 거쳐 결혼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우린 1년간 계획표에 맞춰 결혼을 해나갔다. 지금은 우픈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그중 몇 개만 손에 꼽아보라면 단연 치즈스틱 사건이다. 돈이 하나도 없던 결혼 준비 시절 정말 통장엔 몇백 원이 다였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꼭 그렇게 돈이 없을 땐 먹고 싶은 게 생긴다. 피자 먹고 싶다. 우리 결혼식 끝난 다음 달 월급으론 꼭 피자 사 먹자 오빠. 피자가 먹고 싶단 내 얘기에 골똘히 생각하던 오빠가 다 방법이 있다며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는 근처 롯데리아로 들어가더니 치즈스틱 2개를 사왔다. 케첩을 뿌려 먹으면 피자 맛이라나?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 피자 맛이 났다. 그렇게 우린 함께 1년을 잘 견뎌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몇 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여차저차 양쪽 부모님 집에서 보낸 뒤 나의 졸업과 동시에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에서의 처음 3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 둘 다 프랑스어는 하나도 할 줄 몰랐고 오빠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이었기에
집을 구하고 전기와 인터넷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건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사실 누군가에겐 새로운 곳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들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파워아이인 나에겐 너무 힘들고 매 순간이 괴로움이었다. 그래도 그 시기 동안 단 하루 좋았던 기억은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선 1년에 한 번 빛 축제를 연다. 그 옛날 흑사병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초를 켜고 기도했더니 정말 이 도시만 무사히 지나갔다고 한다. 빛 축제는 그 이후로 매년 같은 날짜에 열리는데 그땐 도시의 모든 집이 초를 켠다. 비도 오고 축축하기만 하던 프랑스의 겨울. 물론 그때 우린 집도 구하지 못했지만 온 집마다 켜졌던 촛불들을 보며 손잡고 둘이 조용히 밤 산책을 하던 그 순간은 위로였고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그렇게 운명 같은 월세도 저렴한 집을 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 나도 오빠와 같은 기관에 취직이 되었다. 서로 다른 전공이었지만 다행히 오빠가 하던 프로젝트에서 내 전공 분야의 포닥을 필요로 했고 3번의 면접 끝에 오빠 옆자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렇게 4년을 24시간을 함께 했다. 함께 근무하고 함께 논문을 쓰고 함께 출근을 하고 함께 퇴근을 했다. 퇴근 후에는 와일드 드리프트를 함께 즐기며 오빠가 말한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렸다. 주말이면 공원으로 도시락을 들고 떠났고 휴가 때면 스위스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녔다. 오빠와 함께한 6년 7개월의 결혼 생활은 늘 버거운 책임감에 허덕이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다. 그리고 6년 8개월 차가 되던 작년 겨울,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오빠의 재계약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다. 오빠 자리를 좀 옮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바이러스를 전공한 남편은 늘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를 해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때마침 유럽에서 고위험 바이러스 중 하나인 헉스에 대한 이슈가 터졌다. 이에 맞춰 프랑스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연구에 참여할 사람을 구하는 곳이 많아졌다. 오빠 꿈이었잖아. 지원해봐. 나와 상의를 마친 날 저녁 오빠는 파리 근교에 어느 병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간단한 면접과 함께 금세 합격 소식을 받았다. 나는 아직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더 남아있던 터라 오빠 먼저 이동을 하기로 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는 부부가 되었다. 오빠는 새로운 곳에 이직하기 전 한 달간의 휴가 기간 동안 나눠하던 집안일을 뚝딱뚝딱 해주고 매일같이 마중도 나와줬다. 나는 오빠가 오빠만의 휴가를 누리길 바랬지만 오빤 그 순간에도 나였다. 생각보다 한 달은 금방 흘렀고 오빠는 이사를 했다. 같은 프랑스였지만 북과 남, 끝과 끝처럼 보였다. 막상 닥치고 보니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우린 매일 퇴근 후와 주말은 영상통화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리움은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새로 자리를 이동한 오빠도 남아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나도 일이 바쁜 시기였다는 거 정도? 오빠가 근무를 시작하고 2주쯤 지났을 때 환자 혈청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백신도 2차례 접종을 해야 하고 프랑스 국가의 관리자 등록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뭔가 위험해 보였지만 모처럼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며 신이 난 오빠 모습에 괜한 불안감은 애써 털어냈다. 그리고 첫 번째 접종날이 지난 그 주 주말 오빠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오빠 괜찮아? 있잖아, 나 쓰러졌던 것 같아. 뭐라고? 눈 떠보니 현관에 내가 누워 있었어. 블랙아웃이 왔단 소리야? 나 잘 모르겠어. 심장이 두근댔다. 하지만 오빠는 요 근래 긴장을 많이 한 상태로 백신까지 맞아 조금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별일이 아닌 듯 말했다. 내가 휴가를 쓰고 가겠노라 했지만 오빤 굳이 만류했다. 오빤 다른 것보다 기차를 2번이나 갈아타는 수고로움과 그 먼 거리를 나 혼자 이동하는 걸 원치 않았다. 어차피 이달 말에 오빠가 오기로 했으니 그냥 그때 보자고 했다. 주말엔 좀 쉬겠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내가 절대 떠올리기 싫은 그 월요일이 왔다. 그날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카톡창이 조용했다. 나보다 출근 시간이 빨랐던 오빠가 매번 남겨두던 아침 카톡이 없었다. 갑자기 불길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걸었다. 한참에 신호음이 울리고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괜찮아? 응. 평소와 다르게 나른하고 어딘가 어눌한 듯한 발음이었다. 오빠 아직 출근 안 했어? 오빠, 내 얘기 들리지? 응. 나 좀 자고 싶어 계속. 한 번도 본 적 없던 오빠 반응에 애써 침착한 척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출근하자마자 휴가서를 썼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기차표를 예매했다. 아무리 빨라도 밤 10시나 돼야 오빠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나는 화상캠으로 오빠를 지켜봤다. 오빠, 내가 불안해서 그래. 내가 이걸로 볼 테니까 걱정 말고 켜두고 자. 오빠는 순순히 시키는 대로 노트북 카메라를 침대로 향하게 두곤 이내 잠이 드는 듯 했다. 그리고 내가 기차표 결제를 끝낸 바로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오빠가 경련을 일으켰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영상을 녹화하고 시간을 재고 오빠를 깨웠다. 그리고 바로 바이러스 센터의 책임 교수님께 연락을 취해 오빠를 병원으로 옮겼다. 센터에선 곧바로 감염내과 교수님을 호출해 입원과 긴급 검사를 진행했다. 사실 프랑스에선 볼 수 없는 대처 속도였다. 그것만으로 다행이고 감사했다. 그 이후 나는 기차를 타고 오빠에게로 향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프랑스 병원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프랑스 입원실은 환자의 완전한 휴식을 위해 저녁엔 어떤 보호자도 출입이 불가능하다. 나는 유일하게 불이 켜진 응급실로 달려갔다. 대학병원임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었지만 애타는 내 표정에 모두들 도움을 줬다. 그렇게 남편이 있는 병동에 도착했다. 하지만 눈앞에 두고도 볼 수는 없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 한참을 서성이다 힘들게 뒤돌아서려는 찰나 점꼬에 뗀 간호사쌤 한 분이 날 부르셨다. 요순,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뭔가 내 이름과 비슷한 발음이었다. 내가 쳐다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오 정말 맞구나. 너의 남편이 정신이 들 때마다 계속 그 이름을 부르길래 우리끼리 와이프나 엄마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였구나. 정말? 그는 괜찮아? 내가 멀리서라도 얼굴만 좀 볼 수 없을까? 그건 안 되지만 혹시 전달해주고 싶니? 내가 살짝 전해줄게. 나는 호의를 베풀어준 그 간호사쌤에게 연신 감사하다 말하며 혹시 몰라 챙겨온 보조 배터리를 건넸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고 한 10분쯤 흐르자 카톡 전화가 울렸다. 오빠, 미안해 여보. 놀랬지? 괜찮아? 머리가 좀 아픈 거 말고는 괜찮아.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 미안해. 오빠가 나가고 싶은데 안 된다네. 뭐 이것저것 선도 너무 많이 달려있고. 오빠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아침보다 훨씬 나아진 목소리였다. 어눌하던 발음도 금세 또렷해졌고 그나마 몰려오는 안도감에 수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 오빠는 지금은 내가 울어도 나가줄 수가 없으니 내일 얼굴 보고 울자는 농담도 건넸다. 그렇게 오빠를 병원에 둔 채 오빠가 혼자 지내던 방으로 들어갔다. 경련 후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던 와중에도 베개 커버에 묻었던 핏자국을 손빨래에 널어놓은 흔적이 보였다. 그 흔적이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냥 여기에 가지 말라고 할 걸.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면회 시간보다 2시간을 빨리 도착했다. 티나, 라이. 온화해 보이는 교수님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하셨다. 지난밤 센터에 연락해 오빠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휴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탓에 센터장님이 직접 병원에 연락을 하셨다고 했다. 학회장에서와 같은 간단한 인사와 소개가 끝나자 여자 교수님께선 오빠를 만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응했고 어젯밤 혹시 몰라 오빠가 백신 이후 보였던 증상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둔 종이를 건넸다. 그의 팔에 생긴 수포는 백신 때문이 맞아. 여기 시간별로 정리해둔 증상들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 백신은 바이러스의 껍질만 주입하는 거야. 하지만 홍역 같은 경우에도 드물지만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하잖아. 그렇기도 하지. 근데 그의 경련 영상을 보고 우린 혹시 모를 모든 검사를 했어. 그리고 이걸 발견했어. 여자 교수님이 보여준 사진은 내가 학위과정 동안 논문 속에서 수도 없이 봐왔던 여느 환자의 MRI 사진이었다. 유감이야. 너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오빠 거니? 이거 맞아? 응, 뇌종양이야.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증상이 그동안 전혀 없었니? 여자 교수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었다. 증상이라? 뭐가 있지? 오빠가 종종 머리 아프다고 했던 거? 근데 그건 누구나 겪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들어 깜빡깜빡했던 거. 그렇다고 이상함을 느낄 만큼은 아니었는데 여자 교수님은 말없이 손을 잡아줬고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통해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두수를 해야 하니 이곳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던 일에 정신이 아득했다.
내 주변을 둘러서 있던 인턴 쌤들과 레지던트 쌤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마치 오빠와 나란히 누워서 보던 그레이 아나토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을 좀 보고 싶어.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간 병실은 전망이 탁 트인 넓은 유리창이 있는 1인실이었다. 누워있던 오빠가 나를 보고 몸을 일으켜 웃으며 팔을 벌렸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안겼는데 금방이라도 둘이 손을 잡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울어. 오빠 이제 괜찮아. 오빠 너 안 괜찮아? 이 미련곰탱아. 애기 놀랬구나. 대충 검사 끝났으면 집 가자. 오빠 집 못 가. 나랑 결정할 게 있어. 나는 최대한 차분히 오빠 상황을 설명했다. 오빤 아무 말이 없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수술은 한국에서 받고 싶어. 나는 우리의 결정을 교수님께 전달했다. 교수님은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곧바로 준비해 주시기로 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2시간쯤 그런저런 것들을 처리하고 다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오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 근데 나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나는 가만히 달려가서 오빠를 꼭 안아줬다. 첫 연애를 시작한 날 와줘서 고맙다며 오빠가 나를 꼭 안아줬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에겐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시간만 허락되었다. 그 시간의 절반 동안은 약에 취해 잠든 오빠를 가만히 바라보며 필요한 일들을 바쁘게 해내야 했지만 남은 절반 동안은 가만히 오빠의 손을 잡고 예전의 날들처럼 둘이 정원을 산책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5일간의 시간들은 모두 나에게 가장 어둡고 끈적한 불안의 시간들이었지만 혼자 버스를 타고 오빠 방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내 주위를 깜깜하게 한다. 나는 정말 지독히도 방향 감각이 없어 늙기를 어려워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도 그랬다. 칠흑같이 어두운 프랑스 외곽 도시의 길은 손에 꼭 쥔 구글 지도조차 소용이 없었다. 너 늘 들어왔던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알아? 내가? 응, 괜찮아. 오빠 길눈 밝아. 나는 지늘길에 발이 젖은 채 펑펑 울었다. 다음날 오빠를 만나는 순간까지 나는 손에서 논문을 놓지 않았다. 뇌는 스치듯 공부했던 게 다여서 용어부터 다시 찾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다. 오빠 MRI 사진을 옆에 두고 조직검사 전 내 나름대로 예측해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애기야, 오빠 할 말이 있어. 오빠의 출국 준비가 얼추 끝나갈 무렵 오빠가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내 눈 봐봐 얼른. 나의 기억 속 오빠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몇 번이고 자꾸만 다시 오빠 보호 속 약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어떤? 여보 나 믿고 자긴 여기서 기다려줘.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해서 돌아올게. 내가 꼭 그럴게. 자기는 여기 남아서 내 자리 지켜줘. 싫어. 나도 갈 거야. 오빠 지난 16년간 약속한 거 안 지킨 적 한 번도 없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나 믿고 기다려줘 여기서. 오빠는 아픈 와중에도 여전히 하던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고 또 여전히 날 사랑했다.